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자, 추심 입문 과정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자신의 돈과 권리를 찾기 위한 사전, 보전 절차입니다. 그 절차들은 임시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끔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법원을 통하여 부여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바꾸고 집행 및 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돈을 받는 본격적인 절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제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부여를 받아야 하겠죠. 그런 문서들을 통틀어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집행,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문서, 즉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 오늘은 그중 일반인들이 법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집행권원 두 가지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건의 이름은 지급명령과 소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송은 코로나가 없는 시기에도 사건을 진행하면 사건에 따라 최소 6개월, 많게는 1년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법정에 사람도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변론 일정도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늘어난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도 민원인도 다 같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죠. 소송 사건을 진행하면서 항소해, 상고를 거듭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게 되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채무자는 대응을 하고 방어할 시간이 충분하고도 넘치겠죠. 시간이 지체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채권으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타 채권자의 경합이 들어와서 자신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시간은 절대 채권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현재 소송보다 더 많이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은 변론기일 등이 없고 법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10년 전만 해도 한 해 10만 건에서 20만 건 사이에 신청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몇십 배 많은 수백만 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급명령 신청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법원에 접수를 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 이유와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채권 해소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채권 해소의 첫 열쇠가 지급명령 결정과 확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급명령의 장점, 그 첫 번째는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안 주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받을 금전관계의 청구 금액과 그 내용, 즉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 90%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사건으로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집에 있는 컴퓨터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검색을 하십시오. 그리고 로그인 후 혼자서도 쉽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이 얼마나 신속한지 그 절차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에 기타 보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나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의 송달지로 송달이 5일 이내에 되죠. 그 후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14일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이길인 15일째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채무자 재산에 압류 및 집행,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문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에게 송달 5일, 이의신청 및 확정기간 포함 15일, 그렇게 되면 총 23일에서 25일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집행 권한을 받는 절차 중에 단연코 지급명령이 제일 신속한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있고 송달 가능한 주소지와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사건은 무조건 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해야 신속한 채권 회수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만약 채무자에게 1억을 못 받아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인지대는 45만원 정도가 나오고 송달료도 15회분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사건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6회분만 납부하면 끝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저렴하고 간편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인지대는 쉽게 말해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자, 이처럼 청구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소송은 6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1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류의 간소화입니다. 소송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즉 원고 피고 쌍방 간에 다툼이 있거나 피고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소송은 증거자료 및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의 작성이 정말 중요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분들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을 할 때 너무 격식을 따지는 서류가 아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 가지고 신청 및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불각서, 입금 내역서, 카톡 내용, 주고받은 이메일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 가지고 신청을 해도 우선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어줍니다. 그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이의 신청할 기간만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료가 부족한가 하며 무수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또 법정에 나가서 채무자와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두렵고 긴장된다고 하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관계가 있으면 당장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이 집행력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 어디든 압류, 집행,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도 민사채권의 경우 이 지급명령, 판결 등이 있어야 채권자들이 의뢰를 할 수가 있고 신용정보회사도 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견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및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지급명령에도 과연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급명령의 단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의 단점은 송달 및 도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은 채권자의 편도, 채무자의 편도 아닌 중립적인 국가법률기관이죠. 그 말인즉슨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와 신청만으로 작성되고 결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 후 도달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 알 수가 없겠죠. 또한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법원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직접 나와서 채권자가 청구한 이 사건을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본안소송을 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가 꼭 받아볼 수 있는 주소지나 송달지를 잘 지정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 결정은 채무자가 받아보지 못하면 그 신청 사건은 각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단점은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공부상의 주소지가 없으면 절대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금전관계에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할 때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부상의 주소지를 필히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상이란 관청이나 관공서에 작성되고 비치된 장부라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초본상의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주민번호 또는 공부상의 주소지를 몰라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가게 등으로 송달 장소를 기재하고 송달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런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되어 확정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서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채무자고 이성훈이면 우리나라에 이성훈이라는 이름이 수만 명은 될 것입니다. 아니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단 2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나 강제 집행을 할 때 채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힘들게 받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적인 장부인 초분상의 주소지도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채무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고유의 주민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변동 이력을 공적인 장부인 초본에 남겨두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때는 채무자의 주민번호 또는 공부상의 주소지를 필히 기입하셔야 됩니다.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소송을 통한 사실조회를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조회 소송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무분별한 이의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들 중에 무분별하고 무작정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청구하는 내용과 금액 등 채권자가 허위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했으면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추심 실무적으로 볼 때 많은 채무자들이 청구한 내용과 금액이 정확하고 다툴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식으로 이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대한민국 법률과 법원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시간 끌기 식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채권자는 정말 돈 떼인 것도 억울하고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그냥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에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합니다. 또 아무렇게나 불복합니다. 이런 간단한 문구 한 줄 정도만 가지고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서 서로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본안소송 절차를 진행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종결이 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의 내용과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중립적인 기관이면 최소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때 그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는 이의 신청만을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시간을 끌면서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채권자는 본안소송 등으로 허무한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할 확률이 작아지고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와 경합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져가야 할 파이가 더 작아질 건데 채권자의 권리는 누가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급명령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간단하고 신속하고 비용까지 저렴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무자 측에서 간단한 이의 신청만으로 본안소송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정확한 주민번호와 공부상의 주소지가 없으면 진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소송과 비교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